단호하게 용, 교육사업과 역경불사, 인재양성의 일승보살행. 단호 스님은 공자가 정치를 그만두고 교육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공자가 있게 된 것이라 했다. 스님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다. 인광식은 스님의 교육사업을 교육결사에까지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김호성은 홀로 결사의 성격을 갖는 장기적 인재 양성이었다고 하였다. 화엄경 번역도 오대산 수도원의 학인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마련할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남녀노소와 승속을 가리지 않고 시행했던 교육 신념을 가진 스님을 근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찾기란 힘들다.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사람을 가르치는 데 구분이 없었던 공자의 유교, 무류와도 같은 교육 방침으로 볼 수 있다. 불교와 동양사상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한국 불교, 나아가 국가의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불의를 따로 두는 법이 없었다. 스님은 법상에 오르는 것을 싫어했으나 칠판에 쓰면서 강의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았다. 박람강기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함께 엄청난 정진을 통해 유교, 노장, 불경까지 외울 수 있었고 책 없이 강의했다. 사람을 가르치는 데 실증을 내지 않은 회인불권의 정신으로 하루 종일 번역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매일 다방면에 걸쳐 경전들을 강의했다. 단호 스님의 교육의 특징은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는 것이다. 세속 학문에서 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알면 다른 한쪽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학문은 대상이 없다. 대상과 자기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학문과 세속 학문의 차이다. 한국적 역경. 정담 스님에 의해 한국 불교사에서 2차 돈순교 이래 최대 불사라는 평을 들었던 현토 역계 신화엄경 암론 47권의 역경 불사는 대작 불사였다. 15년 세월의 각고 끝에 원고지 10만여 장 분량으로 끝낸 이 화엄불사는 화엄경 80권, 이통현 장자의 논 40권, 청량국사 소초 150권, 현담 8권, 화엄요의 7권, 보조국사의 원돈 성불론 1권 등을 포함하여 돌을 달고 탈고한 화엄학의 집대성으로 혼자 이뤄낸 것이 믿기 어려운 금자탑이다. 그러나 본인은 하루 저녁 푹 잠을 자고 난 기분으로 화엄경을 원고 산매 속에서 써내려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교와 사집 등 모든 강원의 교재를 순수 현토하고 번역했다. 단호 스님 역경의 특징은 현토를 철저히 했던 것과 아울러 직역 중심이라는 것이다. 정당 스님이 종정을 하다가 총무원장을 할 때 관흥, 운어, 춘성, 고암, 탄어 등 20여 명의 큰 스님들을 조계사로 모이게 했다. 이들에게 제안하기를 능엄경의 토가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별로 다르니 통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관흥 스님이 탄어 스님이 만든 토가 정확하고 교재로도 쓰이니 단호 스님의 것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스님이 현토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유불선 삼교에 대해 특강할 당시 천부경의 현토와 불의에 관해 언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부경을 석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평생 천부경을 연구한 노인에게 가서
연토를 배워왔다고 한다. 연토 하나만 되어 있으면 누구든 한문의 기본을 아는 이는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연토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스님은 번역서에 현토를 변개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경문을 새길 수 있게 한 것이다. 필자는 출가 이전 태동고전연구소의 청명 임창순 선생의 영향으로 연토를 통해 한문을 해석하던 습관을 버리고 연토를 하지 않게 되었다. 중문학도이니 중국어 발음으로 읽을 수도 있었고 연토하지 않고 한문을 읽는 것이 원어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탄어 스님 역경을 접하고 난 뒤 연토를 하고 있다. 중국어 특유의 성조가 없이 장단으로만 한자의 음률을 발음하는 한국어의 특징상 연토를 통해 음악성을 배가하고 연토의 원칙과 법칙을 숙지하면 한문 물리가 나기 쉽기 때문이다. 백문에 한문만 보는 것보다 현토가 되어 있으면 끊어 읽기가 쉬워지며 직역과 해석에 용이하다. 단어 스님 역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직역이다. 처음 스님의 번역본을 보았을 땐 난감한 느낌이 있었다. 한자어를 완전히 풀지 않고 한자어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다시 해석해야 했다. 하지만 의역을 하여 완전히 풀이하면 훗날 시대적 한계에 부딪히는 단점이 발생한다. 언어는 빨리 변하며 한 세대만 지나도 한자에 대한 우리말 풀이는 어색해지기 때문에 다시 의역해야 되는 것이다. 단어 스님은 화엄종사인 청량국사 소주보다 이통현 장자의 논을 중시했다. 통현론의 직절 종지를 정으로 삼고 청량소조의 자구 해석은 조로 해서 엮었던 것은 원경을 중시하고 종지를 중심으로 본의의 골절 맥락을 파악하여 일심을 반조하는 것을 강경의 본질로 봤기 때문이다. 하남스님은 화엄론은 참선하는 사람이 아니면 볼 끈기가 못 되니 강당에서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현토하여 출판했으면 좋겠다는 부촉이 종자가 되었던 것만 보더라도 경전 번역 출간에 있어서 하남 단어 사이에 개합한 바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단박에 경안을 갖도록 안목을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다른 경전의 주석본 채택에 있어서도 단어 스님은 자구 해석보다는 대의 중심의 저본을 채택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대승 기준론 경우 전통 강원에서 사용하던 현수법장의 현수소를 배제하고 원효대사의 원효소로 바꾸었으며 원각경 경우에도 규봉종밀의 대소초 대신에 간결한 함어득통의 함어해를 택했다. 여기서 볼 것은 원효소나 함어해가 대의와 종지를 잘 드러내고 간략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석본으로 채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어 스님은 기왕이면 중국의 주석본에 의존하기보다 우리나라 고승들의 주석본 가운데 수승한 것이 있다면 한국 강원에서는 우리 주석본을 저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노자 도덕경을 엮게하면서도 중국의 주석가들의 주석보다는 조선시대 서계 박세당의 주석인 신주 도덕경을 맨머리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나라 주석가의 주석을 중시했던 것이다. 스님은 인도와 동남아 등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후 한국 불교는 세계 중심이며 한국이 세계 불교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의 진수인 교리와 선사상을 어느 나라보다 앞서 갖추고 있으며
불교 대장경의 보유로도 한국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인도에는 범어로 된 대장경이 나란다 대학의 화제로 한국이 보유한 8만 대장경의 10,00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다. 티베트 대장경 역시 한문장경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한 한문장경이 최상의 불교 원전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게다가 한문장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한국뿐인데 그 이유는 중국은 공산화 과정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일본은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동양사상을 연구하는 폐단이 있어 한문 원전을 보는데 미흡한 점이 많으니 동양식 사고를 가지고 온전히 한문 원전을 풀이하는 전통이 이어지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것이다. 스님이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후세에 남길 때는 이 같은 사색과 고심을 통해 역경 방식을 설정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온전한 8만 대장경을 보유한 뒷날의 불교 종주국으로서 한문으로 이루어진 대장경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인들이 어려운 한문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내기 위해 한문 경전을 그대로 현토를 통해 먼저 제시하고 시대에 구애받지 않은 직역을 선택한 것이다. 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한문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 한글 대장경으로 변모시키는 것에 반대했던 것이다. 서문에 담은 골수 법문과 대중강설의 사자후 단화 스님은 엄격하게 수리 부작의 태도를 견지했으므로 성인의 경전을 현토 역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적 저수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양의 정통 선비가 자신의 살림살이 전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문이다. 개인적 문장이 아닌 번역본을 출판하게 될 때에도 서문은 갖춰져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학문이 뛰어난 선왕이나 스승에게 서문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호 스님은 모든 번역서에 직접 서문을 남겼다. 초서 서예로 손수 써서 책 서두에 활자본과 함께 실어 당신의 소작인 것을 밝혀두었다. 서문이야말로 단호 사상을 드러낸 골수 법문이다. 제자 애거는 금강경, 원각경, 능언경, 기신론, 사교에 대한 단호 스님의 서문을 비롯하여 역대 제자들의 서문만을 모아서 분석 정리해둔 바가 있다. 또한 단호 스님의 활달한 문장이 수많은 비명과 비문의 드러남을 간파하고 단호 선사의 문학 세계로 정리해놓고 있는데 이는 단호 스님을 깊이 헤아린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단호학이 본궤도에 오르면 서문과 비문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단호 사상의 총체적 면모를 드러낼 수 있으리라. 또 한 가지 스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은 대중강설이다. 이 간산사상과 민족불교, 단호의 역학사상에 나타난 우환의식. 단호 스님은 짝이 없어 주역을 공부하지 못하다가 저가에서 소를 팔아 주역을 사주어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스님이 밤이 늦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 장모님이 글방을 방문해 보니 스님께서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주역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18세의 스님은 주역을 손에 들고 500독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주만유가 어디에서 나왔나? 64괴다. 64괴는 어디서 나왔나? 8괴다. 8괴는 사상, 사상은 음양, 음양은 태극, 태극은 나온 것이 없다.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태극은 일어난 데가 없어요. 일어난 자리가 없는 그 자리는 전당과 지옥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탈이라 하죠. 그 자리로 소급시키면 성인은 그 자리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역학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근본 자리로 소급하여 도통하게 하는 것이 주역의 대의입니다. 스님은 화엄경을 불교의 최고봉으로, 주역을 유교의 최고봉으로 보았다. 태극이 나온 자리를 알면 그걸 도통한 자라고 했으며 태극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했다. 단어학에서 주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의 지점을 점유하고 있다. 태극과 깨달음이 회통되고 있다. 둘이 본래 하나인 것이다. 불교의 체와 역학의 용이 이러한 무관의 관계에 있다. 유교에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있어 유교의 제1구를 형성한다. 주자의 근사록과 퇴계의 성학십도에서 수위를 차지할 만큼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유교의 본체다. 이 태극도설을 단호스님은 중국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의 오의도와 비교하여 선역회통의 길을 개발했다. 주역이라는 책은 본래 이문주공의 사성을 거쳐 체계가 완비된 것이다. 복귀, 문왕, 주공, 공자 이 네 사람이 여민 동안의 심심을 통해 구현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주역 개사 전에는 자격자가 우한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즉 유리에서 환란을 당했을 때 문왕이 주역의 궤사를 지었는데 이때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성인의 마음이 주역 궤사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근대 철학자 모종삼은 중국 철학의 특질에서 중국 철학 전체의 특질로 우한의식을 꼽고 있다. 내성외왕의 도는 바로 세상의 우한을 타개해 나갈 군자의 우한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단허스님의 역학사상은 64궤에서 태극으로 소급해 들어가는 선적인 심성수련의 역학과 태극에서 64궤로 확장되는 현실적 전개에 대한 대처라는 영리에 대한 양면 통찰이 있다. 스님은 주역선의 서문에서 역학은 64궤에서 태극으로 환교하는 것을 말하고 영리는 태극에서 64궤로 연을 따라 일체 사법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태극이 곡각이라는 말은 전자의 것이며 정치, 사회, 문화적 전개 양상은 후자의 것이다. 스님이 영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술적 연구를 통해 미래에 대해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주며 가닥을 잡아주고 대안을 설정해주는 것은 모두 여기 함유하고 있는 성현의 우한의식과 군자학의 발로이다. 중국역에서 한국역으로 축의 전환. 스님은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불교를 제어하고 최고의 철학을 뽑으라면 역학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천부경을 제시했다. 우리 역사에서 국조 당군은 여요 병립으로 여임금과 동시대라고 하였다. 천부경은 당군의 사상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문왕의 주역보다 몇백 년을 앞선다. 그러므로 역학을 우리 당군의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최초의 주역을 한국의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것이 스님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역이라는 말을 써야 옳다고 말한 것이 여러 번이다. 실제 스님은 당신의 지갑 속에 늘 토가 달린 천부경 원고 한 장을 써넣어 가지고 다녔다. 원래 우리나라 역학이던 천부경에서 중국 문왕의 역인 주역이 나왔다가 다시금 복귀역, 문왕역에 이어 일부 역이 제3의 역으로 한국 땅에 나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님은 정력이 책으로 출판될 때 2번에 걸쳐 서문을 써준 적이 있다. 박상화의 정력과 한국의 서문에서 스님은 김일보 선생과 정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력은 연산에서 탄생한 김일보 선생의 저술한 바다. 일부가 일찍이 수무족도를 금치 못하여 주야로 가모와 공리에 정진하던 중 김현현 1879년부터 그 팔궤도가 수년간 허공 중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것이 주역 설괴 전에 신야자 묘 만물이위원자야 라는 대문에 말한 것과 부합됨을 확인하고 정역 팔궤도를 외간 선생은 계속 주영과 연말을 쉬지 않아 정역을 내게 된 것이다. 복귀 팔궤는 전도를 말한 것이라면 문항 팔궤는 인도를 말한 것이고 정역 팔궤는 지도를 보인 것이다. 지도의 번역에 미리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선우천 팔궤와 정역 팔궤는 수미의 도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주가 한 장중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 문자가 간사패 난해처가 많아 전문가도 쉽게 다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책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번 박상화 선생은 그의 정력을 다하여 연구한 결과 정역과 한국이라는 책자가 나오게 되었다. 출간의 즈음에 임하여 나에게 이런의 병원을 청하거늘 나는 정역학에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서문을 쓰느냐고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촉이 있어 이 서문을 쓰게 되었다. 우수마발을 주옥에 섞은 듯이 참괴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책자가 나감으로 여러 사람들이 정역의 원리에 입각한 불원의 장래를 명철하게 투시하여 구출을 받게 된다면 세계의 공헌에 그 공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978년 이것을 통해 볼 때 스님은 김일보 선생에 대한 양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역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역 팔궤가 어설픈 어느 도첨설의 영역과 다르다고 검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불선 삼교특강에서도 스님은 정역학을 강의했는데 김일보 선생에 대해 아주 뜨겁게 아신 분이며 정역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칭찬했다. 또 다른 정역 서문에서 핵심만 압축하기도 했다. 정역 간행의 서 복귀는 선천의 선천이요 문항은 선천의 우천이요 정역은 후천의 선천이다. 김일부 말에 의하면 물이 남쪽에서 밀려왔다가 물이 북쪽으로 밀려나간다. 고 말하며 증사는 물이 불어서 나왔기 때문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라고 하니 이 즈음에 도를 얻기가 쉽고 그 사이에 말을 붙이기 어렵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이치를 안다면 선천 후천의 변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77년 단어 스님은 김일보 선생의 정역을 단순히 도참설로 보지 않았다. 도참사상은 미래의 기륭에 대한 예언을 믿는 것이다. 단어 스님은 김일보 선생의 정역이 향후 100년간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지만 스님은 김일보의 정역을 새로운 시대의 영리로 보았다. 정역에 대하여 자기의 영리 해석을 부연하여 전개했던 것이다. 문항팔계에 대하여 정자와 주자가 역정과 본의를 통해 역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문항팔계와 정주의 전의에 대해
또 참설이라 말하는 일은 없다. 단어 스님은 중국역인 문왕벌개 시대가 가고 한국역인 정역벌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전지 경위 2800년 만에 지축이 바로 서고 난 뒤의 상황에 대한 역학과 천문력이 한국 땅에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 역학이 한국 역학으로 축이 전환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단어 미래학의 특질과 상징. 단어 스님의 미래학과 민족 사상을 총괄하여 필자는 간산 사상이라 명명한다. 그것은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자가 간산이었고 스님이 출가한 오대산이 쌍공유사의 감방으로 나와 있으며 스님이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자광사가 위치한 계룡산이 간산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역학사상의 핵심이었던 정역도 간방과 간도수를 중심으로 지축이 바로 서고 역사의 종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학으로 불린 계룡산은 간산이라고도 불렸다. 계룡산 갑사의 삼성각 주련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달기 용으로 변하니 천하의 으뜸일세. 삼성각이 장엄하여 지방색에 옹호하고 간산의 운이 돌아와 신령스런 서기가 내림에 만년토록 밝은 덕성 그 향기를 풍기리라. 스님은 자신이 간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가 확보한 간산 필첩의 발문에는 간산산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간산 필첩은 단어 스님이 20세 때인 1933년의 친필 자료이다.